진작 출연했어야 됐네. 여기는 이런 거구나. 망연자실 하실 수도 있는데 술 먹으면은 살 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안녕하세요. 환자혁명의 저자 닥터조의 건강이야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카이로프락터 기능의학 진료를 하고 있는 조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기능의학 진료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이. 왜냐면은 사람들한테 생소한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일반적인 진료라고 한다면 검사를 해가지고 혈당이 높으면은 당뇨약을 처방하고 혈압이 높으면은 혈압약을 처방하면 되는 건데, 기능의학적인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설명을 해드릴 방법이 없어가지고 방법을 찾았죠. 그 당시에 팟캐스트가 유행했지만 한국분들, 노인분들이 그걸 보는 것도 어렵고 제가 올리기도 어렵더라고요. 찾았던 게 그때 유튜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유튜브를 보면은 고정화면에 움직이지 않고 그냥 말만 나오는 라디오와 운전하면서 들으기 좋으라고, 저희 환자분들, 어머님은 이거 영상을 보세요, 아버님은 이거 영상 보세요, 숙제를 드린 거예요.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알고리즘이 한국말이니까 한국에서 보기 시작하신 거죠. 기능의학을 잘 모르던 분들이 처음 접하면서 신기해 하시면서 그러면서 유튜브 채널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기능의학 진료라는 게 현대의학이랑 보완하고 싶은 거예요. 약물로만 처방하는 거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는 선생님들이 순수하게 학문적인 궁금함 때문에 기능의학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은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높으니까 스타틴 약물로 낮춰야지, 다른 걸로 낮춰도 안 돼요.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완전 과학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심지어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정말 문제인가?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높은 걸 가지고는 이 사람이 나중에 심장마비가 걸릴지 뇌졸중에 걸릴지 알 수도 없어요. 염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 염증을 낮추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위험하겠죠. 콜레스테롤이 위험한 게 아니라 염증이 위험한 거라고. 그러니까 염증을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치료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거의 다 나중에 심장마비 걸리니까 이거 낮춰야 돼. 이거 너무 비과학적인 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다. 한 단계 한 단계 원인을 찾고 하는 게, 그런 게 기능의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하는 선생님들 중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프로토콜대로 처방하는데 또 더 많은 걸 환자들한테 혼란을 준다, 현대의학을 반대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환자분들 도와주고 싶은 거지, 현대의학을 반대해서 못 얻을 게 뭐 있어요, 의사들이. 그런 거 없습니다. 비만의 트렌드는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이 먼저 시작했지만 아시아 전체를 넘어서 전 세계잖아요. 그만큼 이제 먹을 게 더 풍부해진 건 맞는데, 단순하게 먹을 게 풍부해졌다로는 설명이 안 되고 어떤 음식들을 먹냐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공식품의 식품 첨가물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식물성 기름과 단순당이잖아요. 가공식품을 만들 때 그 베이스가 되는 옥수수, 대두, 밀가루 세 가지, 그런 걸로 만들어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단순당을 쓰죠. 그러니까 이제 몸에 염증 많이 생기고 과다한 당 때문에 살찌는 거니까 비만이 확 늘어나거든요. 우리가 운동량이나 칼로리 소모량에 비해서 많은 칼로리가 들어오는 게 문제, 남아도는 칼로리가 살찌는 거니까 칼로리의 양이 단백질이거나 지방이면 좋을 텐데, 현대인들이 당으로 섭취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단순당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까지 음식을 얘기했지만 그 음식을 완벽하게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 보면은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무심코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던 음식들과 관리하지 못했던 그 스트레스가 이제 지속되고 난 후에 내분비 체계가 망가지고 나면 콜티졸이나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 당이라는 거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막 몸이 널뛰는 몸이 되고 각종 이제 성인병이나 인슐린 저항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슐린이나 콜티졸의 분비 체계가 망가진 게 문제죠. 망가뜨리는 과정까지 간 거는 그동안의 식사랑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콜티졸 호르몬이 나와요. 콜티졸 호르몬이 하는 일은 새벽에 나와가지고 당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콜티졸 호르몬이 안 나오면 우리는 아침에 못 일어나고 죽는 거예요. 밤새 굶었어도 우리가 안 죽고 일어나는 이유는 콜티졸 호르몬이 알아서 나와줘서 혈당을 끌어올려서 이제 잠이 깨어나는 건데, 스트레스 호르몬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나와요. 계속 나와 있는 상태가 되면 혈당을 높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식단을 잘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혈당이 올라가는 상태, 그러면 혈당이 올라갔으니까 인슐린은 나와야겠죠. 낮춰야 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잠자는 것도 중요한데 평온해야지 잠을 잘 수가 있거든요. 뜬 눈으로 밤샐 일이 많은데 어떻게 자? 일부러 멜라토닌 먹고라도 자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그건데 가장 효과적인 거는 운동이거든요.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콜티졸이 나와요. 혈당도 올라가고 혈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운동이 끝나고 난 후에 혈당, 혈압이 다 내려가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부교감 신경이 우리 몸에서 치유 단계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단 한 가지 실수하는 거는 의사가 운동하래. PT를 끊든 뭘 끊든 줌바를 끊든 가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체력이 안 되는데 그걸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운동을 이제 내 몸에 맞지도 않게 견디면서 했어요.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어때요? 살 더 찌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나오는 그 효과가. 그래서 권하는 운동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에요. 15초 하고 쉬고 15초 하고 쉬고 30초 하고 쉬고 이런 식으로 잠깐 극한으로 해서 그래서 최대한 많이 그 운동의 효과를 끌어올리고 끝나고 나서 쉬면은 그 다음에 쭉 내려가는 거예요. 40분 50분 꾸역꾸역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는 동안에도 콜티졸이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잔잔하게 스트레스 받고 사는 그 효과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한테 체력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니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거가 제일 안정적인 운동이고. 식사를 하고 나서 첫 4시간 동안 소화를 하는 시간이에요. 소화하고 흡수하는 시간.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비하고 저장하는 시간. 그걸 우리가 단식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보통 4시간에 한 끼 먹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부터가 4시간 이후부터 더 가서 16시간까지. 요때 일어나는 일, 보통 크게 3가지. 부종이 좀 빠지고, 염증 빠지고, 뱃살 빠지고, 혈압은 내려가고, 이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성장 호르몬은 뭐 애들은 키 크는데 필요하지만 우리 성인들도 필요해요. 성장 호르몬이 염증을 낮춰주거든요. 지방을 연소시키고 살을 안 찌려면은 성장 호르몬 필요합니다. 그리고 15시간 지나서 16시간 가까이 돼야 이제 키톤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하고 적어도 16시간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거죠. 쉽잖아요. 16시간 단식하기는 하루에 2끼만 먹으면 되니까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자고 아침 먹으면 한 12시간 만에 먹겠죠. 근데 그 아침만 걸으면 16시간이 아니면 점심 먹고 뭐 저녁을 걸러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16시간의 공복을 가져주는 거. 그럼 간헐적 단식이 성립이 되고 이런 효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16시간부터 이제 한 30시간까지 포도당 신생 합성 글루코네오제네시스 단계. 안 먹었으니까 포도당은 이제 우리 몸이 다시 만들어서 써야 되는 단계인 거예요. 포도당을 근데 어디서 만드냐? 단백질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래 굶으면 근손실이 일어나는 거야,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근손실 일어나면 안 되죠. 근손실이 일어나면 제일 빠르게 노쇠하고 일찍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단계에서 포도당을 만들 때 쓰는 단백질은 이 근육이 아니에요. 자가포식 들어보셨어요? 병든 세포들, 우리 몸에 노화된 세포들 있죠. 없애줘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그 세포들을 잡아먹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단백질로 포도당을 만드는 거예요. 노화 세포들이 몸에 그대로 있으면요, 주변 세포들이 같이 늙어요. 이게 단순하게 늙은 세포가 아니라 손상된 세포란 말이에요. 손상된 세포가 계속 놔두게 되면 염증을 계속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청소를 해주면 좋은데 항산화제 먹으면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돈 들일 필요 없이 식사를 중단을 하시면 자가포식을 해서 우리 몸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재생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이 해독되고 장벽이 재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암도 예방되고요. 우울증도 예방합니다.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같은 거 치료가 일어나고 우리 몸의 치유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은 이거예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한 번씩은 24시간 단식 해주는 게 좋아요. 24시간 단식을 한다고 해도 하루에 한 끼는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하루를 통으로 안 먹는 날이 있었다, 그러면은 24시간을 넘어서 거의 30시간 단식에 육박하게 되거든요. 이게 되는 사람들은 가끔씩은 섞어주는 게 좋아서 저도 24시간 단식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넘어가는 주도 있고, 근데 가끔씩 해줘요. 4단계 단식은 24시간이 지나서부터 일주일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키토시스 단계라고 불러요. 저장된 거를 다 쓰고 난 상태예요. 이제부터는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우겠죠. 내 몸이 포도당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 포도당 전혀 없이도 지방을 활용하는 몸, 지방도 잘 쓰는 몸,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24시간 지난 이후부터 가바가 생성이 돼요. 신경 전달 물질 가바. 가바 없는 분들 잠자는 거 어렵고 뭐 우울증 뭐 이런 있잖아요. 그리고 장의 줄기세포가 생성이 되기 시작하는 게 24시간 이후부터예요. 지방 분해를 원하시는 분들은 36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36시간이 지나간 후에부터 지방이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빨리 타요. 해독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막 이상한 증상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단계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영양소 결핍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72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근골격계의 줄기세포도 활성화돼요. 내가 다쳤어,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콜라겐 정도만 먹고 굶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되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거죠. 면역력도 리셋되고, 그리고 5단계는 이제 일주일 이후에요. 단백질 보존 단계라고 불러요. 단식을 좀 하고 나면은 인바디 같은 거 이렇게 측정해 보면은 근육 줄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육 안에 있는 글리코겐들이 빠져나가 가지고 이게 줄어든 거지, 진짜 근육들은 빠진 게 아니에요. 단식을 하는 동안에 탈수 현상도 일어나기 때문에 근육량이 준 걸로 나오고, 먹어버리면 근육량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뭘 검사하냐면요, 악력으로 검사하거든요. 근육량이 줄어들었어도 악력은 안 주거든요. 그걸 검사해보면 알고, 근육량도 다시 늘어나니까 근손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5단계 이후에서 일주일 이상 단식을 할 때도 물론 단백질 분해가 일어나지만 단백질 보존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게 일어나고요. 이 시기 이후부터는 배도 안 고파요. 열반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단원적 단식이. 보통 분들은 이제 뭐 2단계에서 3단계를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질문을 많이 해요. 뭐 이렇게 딴 걸 먹는다고 해도 단식의 지금 효과라는 게 100% 와장창 깨지는 게 아니라 99%는 유지된다. 사실은 그냥 굶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 굶으면 우리 몸이 해독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통은 식은땀 나서 쓰러진단 말이에요. 빈혈이 되게 심하고 머리 아프고 막 못 견디, 혈당이 조절이 안 되니까. 그때 주는 게 식물성 단백질이거든요. 운동하는 분들이 먹는 단백질을 먹게 되면 얘는 단식이 다 깨져요. 그냥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주면 단식의 효과를 모방을 최대한 하면서 그래도 85% 90% 단식은 할 수 있다. 안 될 사람 좀 더 되게 하려고 할 때 그 정도를 먹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단식을 하는 동안에 저는 소금 많이 먹으라 그래요. 미네랄 소금. 단식하면서 어려운 증상들이 대부분이 나타나는 이유가 전해질 불균형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금이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니까 항상 소금을 드시면서, 그리고 물의 양도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 몸이 힘드니까 많이 드시라고 하죠. 단식이 깨지는 거 아니냐. 99%는 유지되니까 걱정 말라는 거죠. 전혀 문제 없이 쭉 맹물만 마시고 단식할 수 있는 사람은 체력이 아주 좋은 사람인 거죠. 몸 상태가 건강한 사람인 거죠. 단식 중에 영양제도 단식이 와장창은 아니지만, 단식 중에는 우리 몸이 알아서 청소를 하고 지금 항노화를 하고 자가포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먹어줘도 돼요. 그리고 영양제는 빈속에 먹으면 흡수도 잘 안 됩니다. 특히 비타민 B12나 미네랄 같은 거는 위산이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공복 상태에서 위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흡수가 안 되니까 차라리 먹지 말고, 정제염 말고 바다소금이 됐든 천일염이 됐든 죽염이 됐든 이런 미네랄이 소량 들어있거든요. 그걸로 충분히 전해질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드셔도 충분하더라. 탈모 생기고 생리불순이나 무월경 막 이런 것들 생기고 짜증 늘어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하면서 거기 있던 독소들이 다 몸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간에서 나오는 담즙을 통해서, 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변비가 있거나 장의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거나 장내 환경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간 자체가 좋지 않아서 담즙 분비가 잘 안 되면 지방 안에서 분해된 독소들이 몸속에서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식단 좀 바꿔서 살 좀 빼야겠어 라고 생각한 사람의 간이 좋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해독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간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간부터 깨끗하게 만들고 천천히 조금씩 분해야 되는 건데, 맞지 않는 수준의 단식이나 과도한 체중 감량을 이뤘을 거라고요. 내가 체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내 몸이 핸들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천천히 해가는 게, 그것도 팁이에요. 간은 쉬지 않고 일하잖아요. 해독은 간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독은 언제 일어나요? 디톡스니 뭐 해독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굶으면 해독이 돼요. 그러니까 간은 공장인데, 공장을 청소를 하려면 공장 가동을 좀 멈추고 해야 청소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잠깐 먹어주지 않는 시간이 길어야 간도 청소가 되고 그 해독 능력도 더 올라가는 건데, 너무너무 먹던 사람이 갑자기 안 먹는 게 아니라 시간을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 방에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간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밥이 부실해서 종합 비타민 대신 먹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보충제는 기본적으로 가공식품입니다. 음식으로도 얼마든지 약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게 가장 좋고, 먹는 음식들이 영양 가치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낄 때 영양제를 보충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엄밀하게 어디까지나 가공식품이 맞기 때문에 차선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일 좋은 영양소로 제가 손꼽는 거는 달걀 그리고 소고기예요. 무항생제 이런 거 먹는 것도 중요하겠
하겠죠. 영양 가치만으로 볼 때는 종합 비타민보다도 소고기가 훨씬 좋을 정도로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뭐 이렇게 시간 맞춰서 비타민을 그렇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는 일주일에 한 4, 5일 정도 먹거든요. 4일이나 5일 정도 먹으면 결핍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이 충분히 먹는 게 되는 거고, 생선을 제가 또 좋아해서 생선을 잘 먹으니까 오메가3도 걱정이 없는데 생선을 좀 안 먹고 그러면 오메가3도 가끔 먹고 그런 식으로 먹고요. 그리고 항상 식사랑 같이 먹는 편이에요.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요, 종합 비타민도 똑같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위산이나 소화 효소를 먹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내 몸이 이거를 흡수할 수 있는 환경 상태를 만들어서 먹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이 약으로 자꾸 생각하고 혈압약 먹듯이 시간을 물어보는데 딸기 몇 시에 몇 알 먹어요?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그랑 똑같아요.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현대의학적으로는 못 고치는 병이거든요. 고칠 수 없는 병이고 계속 진행되는 병이에요. 실질적으로 당뇨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우리는 포도당을 필요로 해요. 세포에서 이 포도당을 갖다가 에너지로 쓰는데 세포에는 아무거나 막 함부로 들락날락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세포막이 있고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독소나 이런 것들은 함부로 못 들어오게. 근데 이 포도당도 원래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혈관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알코올이랑 포도당이거든요.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간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간이 처리를 하는 이유는 독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을 먹으면은 혈관 내에서는 4시간 이내에 다 청소를 해내야 돼요. 계속 남아있으면 당뇨병인 거고, 남아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당이 독소이기 때문에 혈관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벽이 망가져가지고 우리가 실명하고 뭐 다리를 절단하고 신장이 망가지고, 그게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잖아요. 그거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독소인 당을 갖다가 처리를 하는데, 우리 세포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만드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는 게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먹은 당을 다 이렇게 잡아서 세포로 가는 거예요. 뇌세포로 가고 장기세포로 가고 근육세포로 가가지고 똑똑똑 저 인슐린이에요. 그러면은 세포에서 인슐린이 온 걸 확인을 하고 열어주면은 그거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밥 먹고 2-3시간 지나면 다시 이제 공복 상태가 되는, 혈관은 깨끗해지고 모든 필요한 에너지 자원인 포도당은 세포로 다 들어간, 이게 반복이 되는데, 근데 현대인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먹은 거에 비해서 이거를 쓰는 운동량이 현저하게 부족한 거예요. 앉아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더군다나 먹는 음식도 단순당, 포도당을 그렇게 쏟아 부어줄 일이 아닌데 우르르 인슐린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엄청난 많은 인슐린을 내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 세포가 인슐린이 와서 똑똑똑 해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문을 열어줬을 텐데 배달 오는 게 똑같아. 그러면은 집에 사람이 있어도 없는 척 할 거 아니에요. 세포 입장에서 인슐린이 왔는데도 반기지 않고 저항하는 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포에서 안 받아주면 어떡할 거냐고.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원래는 2-3시간 만에 배달 다 끝내고 혈관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거를 들고 엄청나게 돌아다니니까 혈관은 탁해지겠죠. 그리고 혈관에 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혈관에 염증이 있는 걸 가라앉히는 거는 콜레스테롤이니까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죠. 피도 탁하니까는 더 강한 혈압이 필요하니까 혈압도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의 결과가 대사증후군인데 대표적인 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그리고 비만이거든요. 이 3가지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남아도는 당은요, 에너지로 다 못 쓰면 일단 간에 저장을 해요. 간에는 용량이 한계가 있어. 간도 이미 거기다 차 있고 항상 그래서 지방간 되는 거고, 거기도 안 되면 이제 근육에다가 저장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것도 안 되면은 마지막으로 저장하는 게 지방이란 말이에요. 지방세포에 저장을 시키기 때문에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되돌리려면 그만 먹어야죠. 단순하게 살 빼는 다이어트 책은 아니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내용들이 잘 되어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현대인들의 병원에 가는 거의 대부분의 질병에 다 관여하고 있는데, 핵심이 되고 있는데, 인슐린을 잘 이해하는 거는 중요하잖아요. 정보가 없으면 환자들은 자기의 병에 대해서 그냥 이 약 계속 먹어야 되나 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말 거 아니에요. 약들이라는 것 자체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약을 먹어서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관리가 철저하게 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알아야 되는데 원리를 알아야죠. 지금 내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구나를 생각하면 훨씬 쉬워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이게 아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모든 게 다 쉬워지잖아요. 이해가 잘 되고. 일반인들한테 쉽게 잘 설명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환자혁명 책을 쓰게 된 큰 영향을 줬던 책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요새 어느 정도 팔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18만 권이 팔렸다고 해요. 감사하게도 책을 많이 팔렸는데 환자혁명책은 기능의학에 대한 내용을 쭉 담고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외에도 다른 부분들을 많이 다루죠. 궁금소옥이라든가 장누수 증후군이라든가 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고, 내가 당뇨 걸렸으면은 치료에 대한 지침을 사실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는 태도가 그렇지 않잖아요. 여성분들이 유방암입니다 그러고 수술 잡아가지고 일주일 만에 유방 절제하고 막 이래요. 내 마음이 시급하긴 하겠지만 대사질환이라고 하는 경우는 암을 포함해서 지금 응급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보고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왜 이렇게 됐나도 알아보는 그런 게 중요한데, 이 책을 보고도 진료 방향이 바뀐 선생님들 많아요. 무조건적인 그냥 약물 처방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언의 내용도 좀 달라지고, 저를 지지해주는 선생님들도 많고, 미국에서는 되게 보편적이고, 한국도 지금 기능의학회가 환자혁명 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몇백 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좀 많이 성장을 했고, 저같이 이제 미국 카이로프락터면서 기능의학을 하는 유튜브 하는 선생님들 많아요. 에릭 버그라든가 뭐 닥터 스탠 에크버그라든가 이런 분들은 구독자가 1000만 명씩 되고 전 세계에서 보는 채널이죠. 기능의학 학회에서 제가 듣고 배우고 내용들을 한국에 제일 먼저 알렸던 것 뿐이지, 미국 기능의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에 주권을 찾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죠. 정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이 책이 영원히 박제가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증명이 되어 가거든가 아니면은 반박이 되어 가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책으로 기억될 것 같고, 기능의학을 한국에 그래도 알리는데 항상 제 이름이 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걸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한테 달린 게 맞아요. 대형 병원을 믿고 보건당국을 믿고 의료 시스템을 믿는 경향이 있지만, 활용하는 거는 나한테 달려 있는 건데, 응급실에 내가 혼수 상태로 실려가가지고 의사한테 모든 걸 다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최종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아마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할 거예요. 건강을 지키시는데. 감사합니다.